일단 제 소개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치에서 대찬학원하고 여기 대치메카학원하고 두 군데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 수종업반에서는 지금 이제 경력이 15년 차가 됐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제수종합반 수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투스라는 간판이 달려있는 제수종합반 수업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동안은 계속 제가 전체 과목에서 1등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대치에서는 아직 이제 우리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제 얼굴을 처음 보신 어머님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제 이름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어머님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 수업이 초반에는 다른 이제 인터넷 강의, 대형 강의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만 항상 마지막에 가면 파이널 수업은 항상 대치에서 전 타임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좀 처음부터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나중에 한 학기 다 보내고 이제 파이널 돼서 그때쯤 보내주시면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아이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독서법 이런 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보내주셔서 하는 마음에 오늘은 일단 지금 현재 수능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국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의 지금 어떤 국어의 잘못된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 수업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3 국어 어떻게 나왔나라고 지금 이름은 정해놨는데 아직 수능은 치기 전이죠, 그죠? 수능이 지금 아직 뭐 10며칠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은 치러지지 않았고 올해 나왔던 6월과 9월 모의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어머님들은 화면상으로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말로 좀 하겠습니다. 말로. 여기는 얘가 6월 예상 등급컷, 그러니까 6월 등급컷이에요. 예상이 아니라 등급컷이고 얘가 9월 등급컷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예상이라고 붙여놨냐면 실제로 평가원의 등급컷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더 몰라요. 87점을 만든다고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합법과 작문의 6월 달에 등급컷이 87점인데 이 87점이 나온다고 1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학생이 87점을 맞았어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B라는 친구가 87점을 맞았어요. 또 B라는 친구 똑같이. 근데 성적표상 한 친구는 1등급이 나오고 한 친구는 2등급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등급은 여기는 이 원점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표준점수를 가지고 매겨지는 거거든요. 이 표준점수상으로 상위 4%를 끊어서 이 점수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87점이 여기 132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132점 맞은 친구가 모두 원점수가 80점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준점수는 저 원점수를 이런저런 가공의 방법으로 성적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더하고 저렇게 더하고 가중치도 더하고 뭐도 더하고 좀 복잡한데 그렇게 나온 점수가 132점인 거라 대충 이 점수가 나오면 원점수가 87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 정도 하는 겁니다. 추정 정도. 그래서 위에다 제가 예상이라고 붙여놨고요. 지금 6월 달에는 몇 점마다 나왔어야 되냐면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이 87점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매체 선택 과목의 1등급이 83점이에요. 그러니까 80점 중반쯤에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대략 84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엄매가. 그러면 84점일 거로 보면 대충 올해 6월 달은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난이도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9월은 점수가 조금 더 올랐어요. 여기서 합법과 작문은 93점, 언어 매체는 88점인데 원래 이 6월과 9월의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는 6월 달에는 분명히 있죠. 이제 이를테면 재학생도 시험 보고 재수생도 시험 보고. 근데 9월 달에는 재학생 중에 수시에 목숨을 건 친구들, 그러니까 나는 정시는 준비하지 않아 하는 친구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원서 쓸 때가 되니까 그런 친구들이 시험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한 8등급, 9등급 나와. 그러니까 항상 한 번으로 찍는데 이 찍은 번호가 3번이 더 많냐 4번이 더 많냐로 8등급, 9등급 갈리는 그 친구들은 시험 보러 오지 않아요. 9월 달쯤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의 밑을 깔아주는 친구들은 사라지고 과잠을 입은 애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학을 가네. 갔으나 실제로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은 다시 봐서 1, 2점이라도 높으면 나는 다른 과로 갈 의향이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다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서울대, 고대, 연대의 자퇴율이 6%, 7%쯤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갔다가 대략 한 10% 가까운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당연히 공대를 갔다가 나는 기름 만지는 거 싫고 좀 이렇게 몸을 좀 만지고 싶어. 뭐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어문학계를 왔는데 외국어 배우는 거 너무 짜증나. 차라리 그냥 회계표, 통계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수를 하거나 어쨌든 학교 내에서 전과는 쉽지가 않으니까 반수를 한다거나 학교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반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원래 6월과 9월이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가 돼도 9월이 원래 등급컷이 올라가요. 등급컷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등급컷이 올라가는 게 그랬다가 수능 가면 이제 수능 가면이에요. 이렇게 나왔다가 수능 가면 수능은 난이도 자체가 6개월보다 높아요. 근데 점수는 덜 떨어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수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6월과 9월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1컷의 표준 점수가 132점이라는 건 만점 맞으면 한 140 원저리. 그 다음에 여기서 1컷이 129점이니까 여기는 이 129점이라는 얘기는 만점을 맞으면 한 130 후반 정도 나오는데 아마도 수능은 140점 중반 정도 나올 정도로 항상 국어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지금 어렵게 나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월과 9월이 이렇게 나왔고 올해 수능은 지금 예상을 해보면 아마도 6월 컷, 여기 9월보다는 6월 컷 쪽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9월보다는 6월 쪽에 좀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6월만큼 점수가 낮지는 않고 한 여기는 중간쯤이다. 난이도는 6월보다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공부를 이제 안 하는 친구들, 이미 대학 진학을 포기한 친구들은 시험장에 안 갈 거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학교까지 도시락 싸주고 가는 그런 수고로움은 절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다 빠질 거고 항상 수능 되면 여기는 이 중간쯤에서 컷이 마련되되 난이도는 이거 두 개보다 어렵다. 항상.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 국어죠. 2024 국어 어떻게 나올까? 일단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금 지내다가 고3 올라오게 되면 바뀌는 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국어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고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라면 고3 올라가면 EBS 연계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3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모두 몇 번 보냐면 6번을 보거든요. 수능을 빼고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근데 그 중에서 평가원이 주최하는 게 6월, 9월이고 어머님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4번입니다. 3월, 4월, 7월, 10월이요. 근데 3월, 4월, 7월, 10월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평가원에서 진짜 모의고사 보는 건 6월, 9월인데 여기는 이 6월, 9월에는 EBS 교재에서의 연계가 50%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50%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문학지문이 한 7지문, 한 6지문, 7지문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중에 3, 4지문은 EBS 교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뒤에 지금 오답률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죄다 독서죠. 앞에 문학은 이쯤 가야 이제 하나, 이쯤 가야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엄매 6월이고 이거는 화작 6월이에요. 올해 6월 달에 지금 오답률이에요. 보시면 죄다 독서입니다. 그리고 문학이 하나, 문학이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학은 연계가 될 테니까 실제로 오답률 여기는 12위권 내에 문학은 2문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변별력 있는 한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독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문학도 한두 문제. 그리고 죄다 독서가 돼요. 결국 나중에 고3 올라가서 변별을 해주는 건 독서인데 문학은 연계를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이 오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EBS 교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한 20일 남았죠. 20일 남았는데 어제 한 친구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와서 EBS 수능 완성을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지금이라도 봐야지 안 보면 못 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EBS 연계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건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그럼 EBS 교재는 언제 나오냐 하면 2월 첫 주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되니까 한 달 정도는 EBS 교재가 없는 채로 가다가 2월 첫 주, 그러니까 보통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 요때 이제 시중에 EBS 수능 특강이, 그 전에 나온 EBS 교재는 다 필요 없어요. 수능 특강이 나오면 그때부터 수능 특강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또 2학년에 3학년 올라오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원래는 앞에 화법부터 시작해서 문법까지 15문제가 나오고 그 뒤에 문학과 독서가 나오는데, 고3 수능은 앞에 공통문항이라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1번부터 34번까지 나오고 그 뒤에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작이냐 연매냐. 이따 이제 요 선택 과목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요렇게 묶어서 45문제가 된다. 그 이외에 나머지 채점하는 방식은 기존에 우리 지금 2학년 때 치던 모의고사, 바뀌기 전 수능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EBS 연계가 들어간다는 점과 문항의 순서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항의 순서가 바뀐다는 점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미리미리 고3 모의고사를 풀어보지 않으면, 고3 모의고사를 미리미리 풀어놓지 않으면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3월, 4월을 망해요, 모의고사를.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망하면, 제 엄마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게, 보통 시험을 망하면 다음 시험 잘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망하면 포기를 해요. 아, 정시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수시를 해야지. 근데 알잖아요. 1, 2학년 때 내신 성적 잘 생각해보면 수시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떨결에 고3 올라가지고 내신 공부한다고 막 설쳐요. 근데 이 내신은 아시다시피 등급이라는 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이미 1등급 맞는 애들은 1등급 맞고 2등급 맞는 애들은 2등급 맞아요. 3등급 친구들이 몇 점 더 맞아서 2등급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얘가 갑자기 총 1등급으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내신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초반에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쉽사리 여기는 수능을 포기하고, 아니야, 나는 그냥 수시로 가야 되겠어. 내신이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야지. 이제 와서 엄마가 그렇게 1학년 때 내신 공부해라, 너 나중에 정시 쓰기 힘들단다, 수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칠랑팔랑 놀아놓고, 이제 와서 이제 와가지고 점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적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모의고사의 적응이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 연장선이면 EBS 연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계 비율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저 말고 여기는 지금 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되게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계세요. 인강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인강 선생님들은 어쨌든 자기 커리큘럼이 좋다. 당연히 뭐 자기 커리큘럼이 좋죠. 누구나 자기 커리큘럼이 나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좋죠. 다 만드니까. 그런데 그 자기 커리큘럼을 어쨌든 아이들에게 이제 상품화해서 파는 거잖아요, 이 학원 강사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초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EBS 연계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 EBS 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연계를 공부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독서력, 연계를 공부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감상법만 있으면 된다라고 되게 설명회 때 많이 얘기하시고, 그 설명회 때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시험에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온 거랑 모르는 작품이 나오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이 문제에서 내가 느껴지는 바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국어는 시간 단축 문제인데 시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EBS 연계를 공부하지 않는다. 왜? 비록 50%제지만 실제로 체감률은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전시가 해석하는 법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고전시가가 나오면 해석이 더 원활해질 겁니다. 여기는 이 현대소설, 비록 다른 부분이 나오겠죠. EBS에 수록된 부분에 다른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 다른 부분은 나는 이미 주인공도 알고 있고 갈등하는 인물도 알고 있고 중심사건도 알고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제일 큰 거. 그러면 문학은 그렇다고 치고 독서는 아니지 않나? 애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작년 수능에 나왔던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가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지금 이제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보시긴 하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19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 환율을, 자기들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환율을 고정환율화를 실시를 해요.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정환율을 실시하는데 금이라는 기준점, 고정환율이라고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금과 달러 사이의 가치를 고정해 놓고 여기서 여기는 이 돈으로 내 달러를 사가면 그 달러로만 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정한 가치로. 그러면 금의 가치가 일정하니까 달러의 가치도 일정하겠죠. 그 일정한 속에서 일정한 비율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경제라는 게 하다 보면 뭐 무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막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왜? 그것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국제환경에서 미국이 버티질 못하고 나중에 그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지금의 변동환율제를 한다는 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경제지문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수능 완성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제가. 이거 공부 안 하다가 이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능 일주일 전에 그거와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줬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를 공부하자. 제가 이제 따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실제로 작년 수능 일주일 전에 그걸 요약 정리해주는 강의도 올려놨어요. 이거라도 보자. 이게 실제로 체감되는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금 국어의 문제가 지문에 아까 오답률이 많았는데 지문의 난이도는 떨어지고 선택지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자, 이제 요 얘기는 이따가 다시 문제 보시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높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낮다는 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다 죄다 독서예요, 오답률은. 그래서 일단 EBS 연계를 공부를 해서 내가 아는 지문을 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잠깐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이가 여기 있는 이 지문이 제대로 읽어지려면 배경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배경 지식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으면 안 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을 이제 와서 무슨 뭐 인문서를 읽고 뭐 경제학서를 읽고 어디 신문을 읽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BS가 얘를 만들어 준다 하는 거예요. EBS가 얘를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지문의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기출의 범위 밖에 있는 기출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면 되지 기출 범위 밖에 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설명회를 오늘부터 혹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저곳 다니시거나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어머님도 다니실 텐데 무슨 추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학원 강사 19년째거든요. 이제 곧 19년이 되면 18년째 하고 있고 이제 곧 19년째가 되는데 제가 학번이 제가 이제 공개를 하자면 영영학번이에요. 99년도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수능을 봤으니까 99년도에 수능을 보려면 최소한 5개년은 했겠죠. 그러면 그 5개년이 94년도예요. 그게 수능의 첫 해입니다. 94년도부터 99년까지는 제가 재수능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했고 공고학번이 되고 난 다음에 05년도까지는 뭐 중간에 군대도 껴있긴 하지만 과외다 뭐다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공부를 했고요. 왜냐면 애를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2005년에 학원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는 재종반에서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재수생들을 2007년 27살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실제로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푼 수능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대치동에 계시는 그 잘 나가시는 젊은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과연 수능 국어를 94년도부터 다 풀어봤을까? 끝까지 94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다 풀어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실제로 추론은 없어요. 그냥 기출범위 냅니다. 지문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 지문을 바탕으로 내는 선택지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선택지의 난이도만 골라내면 되는데 그게 애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독해력도 필요하죠. 읽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잘 읽으면 뭐하냐. 어차피 틀릴 건데.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틀려요. 그럼 틀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문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추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겨울 때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어쨌든 배경식을 좀 쌓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까지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 다시 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오답률이 다 독서입니다. 예. 근데 그 독서가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실제 이제 문제 사례입니다. 이제 어머님, 지금 화면을 보시는 어머님들도 대충 문제 생김새는 보이시죠? 이게 자세히는 안 보여도. 자,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둘 중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뭘까요? 이건 지금 그냥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들고 이 마이크 색깔이 뭘까요? 똑같죠, 지금 문제가. 그냥 딱 봐도 얘가 오답률이 높아 보여요. 뭐가 복잡해요. 막 조건도 달려있고 보기도 달려있고 막 숫자도 들어가고 뭐 계산도 해야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오답률 보겠습니다. 얘는 정답률이 38%예요. 어려웠어요. 38%란 말은 10명 중에 6명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얘는 정답률 11%예요. 이게 정답률 11%입니다. 다시 말하면 90%가 틀렸어요. 그럼 이걸 왜 틀렸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내용에 보이는 걸로는 얘가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에게 요구되는 건, 여기 있는 이 선지를 변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 사실일치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문에 써져 있는 그대로 찾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찾느냐? 읽을 때 독해력이 부족한 건 여기 있는 이 글줄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 때 단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선지에 실험적 방법, 시행 집단, 평균 임금, 사건적으로 변화, 이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그 단어가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하고 그냥 선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화면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지금 요 프린트도 봤더니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는 여기는 이 문제 보이시죠? 요거를 딱 읽고 답만 지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원래는 제가 어머님들 풀어볼 시간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시간은 안 나오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 여기는 이 그렇다고 해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집단 간 표본인데 그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의 어떤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건 이전의 시기를 갖고 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시기가 다르면 똑같은 통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교통량 데이터와 10년 전 교통량 데이터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그냥 비교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안 된대요. 예를 들어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같은 시기인 게 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여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요 문제 생긴 거 진짜 복잡하거든요.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이 1992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하는 경우보다, 1992년 1년간의 파악으로 변하는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얘는 2년이었는데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하는 경우에 더 신뢰만한 평가를 얻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1992년도 데이터예요. 이 4번 선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992년의 데이터끼리 비교하는 것보다 1991년에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더 좋대요.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요. 이게 그냥 여기 있는 말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능 국어는 추론이 아니라 사실 판단인 거예요. 사실 판단.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인식을 해야 되냐면 국어는 뭔가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묻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지문에서 찾으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지금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실제로 국어 성적이, 어머님 잘 아시죠? 국어 성적 올리기 힘들다. 왜 올리기 힘드냐면요. 분명히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인강도 듣고 다 하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우리 아이는 국어의 진심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이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시작할 때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습관을 고치지 않으니까, 습관이 고쳐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구간에서 생각을 안 한다거나 하는 습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어의 가장 핵심은 아이의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대형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방법적인 측면만 추구하신다 이거죠. 아이의 습관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니 이 자리에 100명, 150명 앉아있는데 아이의 습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죠. 100명, 150명 앉혀놓고 야 너는 습관이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 너는 습관이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려면 국어는 더더욱더 대형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100명, 150명 앉아있는 그 속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의 일방적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내 습관은 습관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 공통 과목은 완벽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완벽하게 학습한다는 게 뭐냐면 최근 5년간의 기출을 풀어야 돼요. 최근 5년. 아무리 못해도 최근 5년 기출은 풀어야 된다. 최근 5년의 기출은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성향을 고려한 선택 과목을 확인한다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을 이제 생각은 다들 엄매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점수가 좀 더 유리해 보이니까. 그런데 엄매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서울대 의대를 보냈거든요. 이제 여기 우리 대치백화에서 다니던 친구였다가 이제 나중에 학원을 옮겨가서라도 나를 쫓아왔는데 그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이제 걔가 선택 과목이 뭐였냐면 화법과 작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이 얘기는 화법과 작문을 해도 잘 나오는 애는 잘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매를 무작정 밀어붙이실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을 전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일에 엄매는 아이가 고3 올라가서 내신으로 엄매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엄매가 아니라 진짜 엄매를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과 상위권이라 수학에 대한 부담이 적다면, 왜냐면 문법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문법까지 다룰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읽어서 아리까리에서 거기 있는 그 내용 파악이 좀 어렵다. 이게 화법과 작문은 어쨌든 독해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암기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문법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무작정 밀어붙이시는 마시라. 그 다음에 기출 보고 EBS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이 6월 평가원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준 실제 자료예요.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학이 모두 7지문 중에서 이렇게 3지문이 연계되는데 3지문 다 맞췄어요. 지금 9월 달 것까지 넣으려다가 너무 제자랑인 것 같아서 넣지 않았는데 6, 9월 모두 다 맞췄습니다. 이게 실제 자료가 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 6평 일주일 전에 이거 나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맞출 거고 올해 수능도 저는 맞출 거예요. 그래서 EBS 교재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작품들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EBS 교재를 할 때 되도록이면 나올 수 있는 작품들로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겨울은 수능기출 끝내기 진행할 거고요. 지금 1월 1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개강을 합니다. 저 총 주 1회인데 8주 동안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8주 동안. 그러면 8주면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니까 2월 중순쯤에 끝날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오죠. 그래서 요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EBS 끝내기. 다 끝내기 수업이에요. 수능 기출 끝내고 EBS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점 모의고사. 이렇게 지금 진행되거든요. 커리는. 1년의 커리는 기출 끝내고 EBS 끝내고 시점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기출문제 완전히 분석할 거고요. 실전에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수업은 100명, 150명 대형 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반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한 20, 30명 정도로 맞춰서 놓고 거기에다가 저희 조교를 전담 마크 시킬 겁니다. 전담 마크. 무슨 말이냐면 아마 대체에서 거의 처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교를 여기 있는 그 각 아이들마다 담당 조교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도 확인하지만 저희 조교들이 일일이 다 과제도 확인하고 아이의 학습 점검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과제 이행 정도 이런 거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보낼 거라서 완벽하게 약점 잡고 애들의 습관도 잡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면 항상 클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고 나면 5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조교들이 쭉 달라붙어가지고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약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저하고 공유를 하고 저도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클리닉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간학습지 주간 모의고사 진행되는데 그 주간 모의고사는 이제 다 들어보셨죠. 이감이나 상상 모의고사 중에서 방학 동안에 괜찮은 컨텐츠로 제가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예정이고요. 수업은 문학과 독서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아까 엄매와 화작은 제가 이제 따로 특강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또 따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또 제공해 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주 1회 수업으로 아이가 국어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도 만들어주고 인강도 만들어주고 특히 이제 제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인강을 수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영상들을 계속 무료로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 이번 겨울방학 때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커리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수업 특징 이런 거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EBS 교재 연계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EBS 교재가 있어요. 여기 잠시만 제가 이리로 또 다시 가서 할게요. EBS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연계가 돼서 모의고사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요거를 모의고사에 출제를 할 때 시는 그대로 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시 작품 중에 EBS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을 그대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집어넣는 겁니다. 만일에 소설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일부분을 들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넣는 거예요. 연계해서. 그런데 문제는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이 여기면 약간 다른 부분을 내긴 하는데 흐름은 같아요. 어차피 주인공이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 다음에 독서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 내용을 소재로 해서 이 지문을 소재로 해서 다른 지문을 만드는데 원래 기존의 지문을 일부러 쓰거나 아니면 기존 지문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새롭게 글을 쓰거나 어쨌든 연계라는 건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작품과 거기는 글의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50%란 말은 독서는 4지문 중에 2지문, 문학은 원래 4지문인데 뭐 현대시는 2개 나오고 고전시가 2개 나오고 뭐 이래서 한 6, 7작품 나오거든요. 그 중에 3, 4작품이 EBS 교재에 있는 걸 가져다 쓴다 이거예요. 다만 독서는 그대로 쓰지 않고 소재를 활용하는 거고 문학은 어차피 이미 작가가 써놓은 문학을 뭐 출제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를 써놨는데 갑자기 이 시 바꿔 쓰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 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계는 문학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네네 예. 예, 좋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질문 또 말씀드리면 여기는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 중에 고전문학이 연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작품이 어려우니까 이걸 외부 지문 내면 학생들이 애먹을 거라는 건 평가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전문학은 단 한 번 예외 없이 다 EBS 교재에서 연계돼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대문학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이게 이제 50%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50%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중에서 여기 있는 이 2지문은 모두 100% 연계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와 현대소설 중에 여기는 일부가 연계되는데 현대시는 보통 이제 수능에 가면 가나지문 2개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EBS 교재에서 연계하고 하나는 EBS 교재 아닌 거에서 연계하기 때문에 뭐 연계되는 걸로 치면 한 지문은 무조건 연계가 됩니다. 무조건 한 지문은 연계가 되고요. 현대소설이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연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50%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50%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고전시가와 고전서를 연계로 보내려면 얘는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지금 연계됐던 거 보여드렸던 것도 고전시가 맞췄고 고전서를 맞췄고 현대시 맞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개가 연계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하나 더 뭐였죠? 네.
아, 네네네, 네네네. 네네. 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독서는 바뀌어서 나옵니다. 독서는 바뀌어서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선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나왔던 작품이나 작가는 나오지 않아요. 올해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그런데 그게 EBS 교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넣어놓다 보니까 그런 지문들은 뺍니다. 지금 근데 이게 영업비밀인데 영업비밀을 말씀해달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영업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몇 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최근 3년간 나왔던 건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빠집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 출제가 될 때 몇몇 특정되어 있는 영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쓸데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군신화, 주몽신화 들어보셨죠 다? 이게 보통 수능 특강 고전소설 1강에 들어있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설, 이제 민담, 신화까지 포함해서 설화 파트는 수능 시험에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어요. 이게 분석을 많이, 그러니까 전 회차를 다 풀어본 제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런 것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소설 중에서 1990년대 이후 소설은 문학사적 의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제 영업비밀이니까 다른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지금 맛집에 가면 왜 여기다 뭘 넣어요는 하지만 조리 과정을 다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몇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몇몇 가지들을 섞어서 보면 나올 수 있는 작품과 나오지 않는 작품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선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인강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업들을 아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면 주간 모의고사로 이렇게 성적표도 항상 제공해 줍니다. 집에서 어머님들은 핸드폰으로 이게 링크로 받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영역별로 몇 점이 나왔고 어떤 문제를 틀렸고 지난해 차이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걸 클리닉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업은 1월 1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이곳 대치메카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원 제한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항상 제가 아무리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대응 강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제 손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알고 있어야 아이의 뭐가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빨리 예약하시고 전화 문의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요 아래쪽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작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죄송했고요. 기계 문제니까 예, 많이 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수업은 오히려 완전 1등급 친구,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도 당연히 되지만 저의 수강 타겟은 2, 3, 4등급 친구들이에요. 기본이 좀 부족하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친구들, 그냥 대충 설렁설렁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이가 기초가 부족할수록 제 수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